제4부 인류 사이 발전적 연구 과제와 방향 제15장 대륙간 불균형 이론과 원주민들이 낙후된 원인. 오스트레일리아는 최근까지도 지극히 단순한 기술만을 가진 인간 사회가 존재했던 곳이고 식량 생산의 토착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유일한 대륙이다. 이곳은 인간 사회의 대륙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대륙간 불균형 이론 증명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어느 해 여름 아내와 내가 오스트레일리아로 휴가를 떠났을 때의 일이다. 우리는 원주민들의 암벽화가 잘 보존되어 있는 맨인데 부근 사막의 한 유적지를 찾아가기로 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이 몹시 건조하고 여름에 특히 뜨겁기로 유명하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캘리포니아의 사막이나 뉴기니의 사바나에서 건조하고 무더운 날씨와 싸우며 장기간 일한 경험이 있었던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관광객이 마주칠 법한 사소한 어려움쯤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내와 나는 정오 무렵에 많은 양의 식수를 짊어지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암벽화를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순찰대 본부가 있는 곳에서부터는 오르막길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사방이 탁 트인 곳이었다. 그 뜨겁고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서 나는 핀란드식 사우나에 앉아서 숨 쉴 때의 느낌을 떠올렸다. 암벽화가 있는 절벽 앞에 도착했을 때는 가져간 물이 다 떨어진 뒤였다. 그와 동시에 예술에 대한 관심도 함께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갔다. 얼마 후 나는 꼬리치레의 일종이 틀림없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꼬리치레류 중 그 어떤 종과 비교하더라도 거대해 보였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난생 처음으로 일사병에 걸려 헛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내와 나는 당장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염없이 걸으면서 우리의 숨소리를 듣고 다음번에 도착할 지형 지물까지의 거리를 계산하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을 어림잡아 보는 데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내 입과 혀는 바싹 말랐고 아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마침내 에어컨이 있는 순찰대 건물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냉수기 옆에 놓인 의자에 축 늘어져서 그 냉수기에 2리터쯤 남아있던 물을 몽땅 마셔버리고 순찰 대원에게 새 물통을 꺼내달라고 부탁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기진맥진하여 앉아있는 동안 나는 그 암벽화를 그린 원주민들이 그 사막에서 에어컨도 없이 평생을 살면서 식량과 물을 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미쳤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백인들에게는 맨인데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생을 했던 두 백인의 베이스 캠프였던 곳으로 유명하다. 아일랜드의 경찰관 로버트 버크와 영국의 천문학자 윌리엄 루이스는 오스트레일리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최초의 유럽인 탐험대를 함께 이끈 비운의 리더였다. 버크와 윌슨은 낙타 6마리에 3개월 동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식량을 싣고 출발했지만 맨인데 북쪽 사막에서 그만 식량이 다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히 사막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어 연거푸 3번이나 구원을 받았다. 잘 먹고 사는 듯한 이 원주민들은 그때마다 탐험가들에게 물고기와 고사리 케이크와 불에 구운 통통한 쥐 등을 잔뜩 먹여주었다. 그런데 버크가 어리석게도 그만 원주민 한 명에게 권총을 쏘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다. 사냥할 총이 있으므로 원주민들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는데도 버크와 윌슨은 굶주려야 했다. 결국 원주민들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쓰러져 죽고 말았다. 맨인데에서 아내와 내가 겪은 일,
그리고 버크와 윌스의 슬픈 운명, 이 두 가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간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생생히 실감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대륙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대륙이다.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사이의 차이 따위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그 밖의 대륙들 사이의 차이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단연코 가장 건조하고 가장 작고 평평하며 척박한 대륙이다. 또한 기후도 가장 종잡을 수 없고 생태학적으로도 가장 빈약하다. 그리고 이곳은 유럽인들이 맨 나중에 들어온 대륙이기도 하다. 그때까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모든 대륙을 통틀어 가장 특이한 인간 사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인구도 가장 적었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간 사회의 대륙 간 불균형에 대한 이론들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 이것의 환경은 가장 특이했고 인간 사회도 가장 특이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 과정은 우리가 제2부와 제3부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모든 대륙에 적용하여 그 각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세계 일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봐서 가장 먼저 찾아가야 할 대륙이 바로 오스트레일리아다. 근대 유일히 뒤처진 대륙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의 비참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색을 말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후진성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근대에 와서도 모든 원주민들이 이른바 문명이라는 것의 특징들, 농경, 목축, 금속, 활과 화살, 튼튼한 건물, 정착촌, 문자, 추장사회 또는 국가 따위를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살고 있던 유일한 대륙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유랑이나 반유랑 생활을 하는 수렵 채집민이었고 무리사회로 조직되어 임시수소나 오두막집 따위를 짓고 살았으며 아직도 석기에 의존하고 있었다. 지난 13,00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축적된 문화적 변화는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미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일찍이 어느 프랑스 탐험가가 언급했던 말에서 이미 그 전형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자들이며 짐승에 가장 가까운 인간들이다. 그러나 4만 년 전만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는 유럽을 비롯한 그 어느 대륙의 인간 사회보다도 출발이 훨씬 빨랐다. 석기의 날을 갈아서 사용한 것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이었고 세계 최초로 자루가 달린 도구를 만들었으며 배를 만든 것도 남보다 훨씬 앞섰다. 그리고 바위 표면에 그린 벽화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편에 속한다. 해부학적 현생 인류가 살기 시작한 시기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서유럽보다 먼저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찍 출발했는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었을까? 이 질문 속에는 또 한 가지 질문이 내포되어 있다. 홍적세의 빙하기 동안에는 많은 양의 바닷물이 대륙빙에 갇혀 있어서 해수면이 현재 위치보다 훨씬 낮았으므로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떼어놓고 있는 아라푸라 해가 당시에는 나지막한 마른 땅이었다.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8,000년에서 12,000년 전에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낮은 땅이 물에 잠겨서 전에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었던 부분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원래 하나였던 두 땅의 인간 사회는 근대에 와서 이미 크게 달라져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방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은 얄리의 동족이 그렇듯이 농경민이나 양동가들이었다. 그들은 정착촌에서 살았으며 정치 조직은 무리사회보다는 주로 부족사회였다.
뉴기니인들은 모두 활과 화살을 갖고 있었으며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많았다. 오스트레일리안인들보다 뉴기니인들이 튼튼한 집도 훨씬 더 많이 지었고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배도 더 많이 만들었으며 사용 도구도 더 많고 다양했다. 그리고 그들은 수렵 채집민이 아니라 식량 생산자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들보다 평균 인구 밀도가 훨씬 높았다. 뉴기니의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원주민 인구는 오히려 오스트레일리아의 몇 배에 달했다. 그렇다면 홍적세 때의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가 갈라진 땅 중에서 어째서 그 큰 쪽의 인간 사회는 그처럼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작은 쪽의 인간 사회는 훨씬 빠르게 발전했을까? 왜 뉴기니의 그 모든 혁신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전파되지 못했을까? 두 육지 사이의 거리는 토러스 해협에서 겨우 145km밖에 안 되는데 말이다. 아니,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의 지리적 거리는 145km도 채 안 되었다고 봐야 한다. 토러스 해협에는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문화적으로 뉴기니인들과 유사한 농경민들이 사는 여러 섬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토러스 해협에서 가장 큰 섬은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겨우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더구나 섬 사람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뿐만 아니라 뉴기니인들과도 활발한 교역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카누로도 빈번히 오갈 수 있을 만큼 잔잔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어떻게 그처럼 문화적으로 딴판인 두 세계가 공존할 수 있었을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과 비교했을 때 뉴기니인들은 문화적으로 발전된 편에 속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현대인들은 대개 뉴기니인들까지도 후진적이라고 생각한다.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유럽인들이 뉴기니를 식민지화하기 시작할 때까지 뉴기니인들은 문자도 몰랐고 석기에 의존했으며 정치적으로도 국가 또는 추장사회를 조직하지 못했다. 설령 뉴기니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보다 진보했다고 인정하더라도 어째서 그들은 유라시아인,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원주민만큼 진보하지 못했을까? 이와 같이 얄리의 동족이나 그 사촌인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수수께끼 속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숨어있는 형국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가 가진 문화적 후진성의 원인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많은 백인들은 간단한 대답을 내놓았다. 원주민들에게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원주민들은 안면 구조나 피부색이 유럽인들과 확실히 달라 19세기 말의 학자들은 그들이 바로 유인원인과 인류 사이에 잃어버린 고리라고 믿기도 했다. 영국의 백인 원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가 이루어진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대륙에서 4만 년이 넘도록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달리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더구나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가진 철광과 알루미늄 광이 여러 군데 있으며 아울러 구리, 주석, 납, 아연 등의 매장량도 풍부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금속기를 모르고 여전히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 이것은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인 듯하다. 대륙은 똑같았고 사람만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와 유럽계 오스트레일리아인 사회의 차이는 각각의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얼핏 보면 이 같은 인종차별적 결론이 옳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한 오류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환경적 차이. 이와 같은 논리를 점검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선 각 인종의 기원부터 검토해보자.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는 적어도 4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당시 두 지역은 아직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합쳐져 있었다. 지도만 한편 살펴보아도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장 가까운 대륙, 즉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 열도의 섬들을 차례차례 건너면서 이주해 왔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결론은 현대의 오스트레일리아인, 뉴기니인, 아시아인 사이의 유전적 관계, 그리고 오늘날 필리핀, 말레이 반도, 미얀마 건너편의 안다만 제도 등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비슷한 외모로 뒷받침된다. 이주민들은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의 해변에 닿은 후 신속히 대륙 전체로 퍼져 가장 외지고 살기 어려운 지역에도 샅샅이 파고들었다. 적어도 4만 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서남쪽 변방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 화석과 석기로 증명되었고 늦어도 3만 5천 년 전에는 이주민들이 처음 상륙한 곳으로 보이는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기니 서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와 태즈메이니아에도 그리고 늦어도 3만 년 전에는 뉴기니의 한랭성 고지대에도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뉴기니 동북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는 수십 킬로에 이르는 바다를 더 건너가야 했으므로 그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3만 5천 년 전이었다. 연대로 보면 이렇게 3만에서 4만 년 전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퍼져나간 속도는 더 빨랐을지도 모른다. 방사선 탕소법의 실험 오차를 감안하면 이 정도의 연대 차이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것이기 때문이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에 처음 인류가 살기 시작한 홍적세 무렵 아시아 대륙은 보르네오, 자바, 발리 등의 섬들이 아직 붙어 있어서 동쪽으로 더 뻗은 상태였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쪽에서 보았을 때 동남아시아의 경계선은 현재 위치보다 1600km쯤 가까웠다. 그러나 홍적세 때에도 보르네오나 발리에서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가려면 최소한 8개의 해협을 건너야 했으며 그 중에서 가장 넓은 곳은 80km에 달했다. 지금부터 4만 년 전에 그처럼 바다를 건널 때는 대나무 뗏목을 사용했는데 기술 수준은 낮지만 충분히 바다를 건널 만한 남중국 해안 일대에서는 지금도 뗏목으로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래도 바다를 건넌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늦어도 4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상륙했지만 그로부터 수만 년 동안 아시아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넘어왔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고고학적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이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다시 발견되는 시기는 지난 몇천 년 사이로 그 증거는 바로 원산지가 아시아인 돼지가 뉴기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아시아 원산의 개가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의 인간 사회는 아시아 사회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시아 사회와는 격리된 상태였다. 그것은 오늘날의 언어에도 반영되었다. 수만 년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던 탓에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종 원주민 언어나 뉴기니의 주요 언어구는 아시아의 그 어떤 언어와도 가까운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격리 상태는 유전자와 자연인류학적 특징에도 반영되어 있다. 유전학적 연구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 고지인들은 그래도 다른 대륙 사람들보다 현대 아시아인들에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관계가 아주 가깝지는 않다. 골격이나 외모를 보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인들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인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인이
뉴기니인의 사진을 인도네시아인이나 중국인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 같은 차이점이 생겨난 까닭은 처음에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한 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 그대로 정조한 사촌들과 헤어진 채 서로 유전자 교환을 거의 하지 않고 오랫동안 따로 진화된 탓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처음에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할 당시 동남아시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중국에서 뻗어나온 다른 아시아인들로 교체되어 오늘에 이르렀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과 뉴기니인들도 유전자, 외모, 언어, 면에서도 달라졌다. 예를 들자면 혈액형 중에서 ABO식 혈액형의 B형과 MNSS식 혈액형의 S형은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처럼 뉴기니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두 가지 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뉴기니인의 머리카락은 대개 돌돌 말려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인의 머리카락은 직모이거나 물결형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각종 언어와 뉴기니의 파푸아계 언어는 아시아 언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상호간과도 무관하다. 다만 토러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부 어휘가 양방향으로 전파되었을 뿐이다. 이처럼 오스트레일리아인과 뉴기니인이 서로 달라졌다는 것은 크게 다른 환경에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음을 나타낸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0년 전 아라프라 해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를 갈라놓았고 그때부터 두 지역 사이에 유전자 교환이 이루어진 것은 토러스 해협의 여러 섬들을 경유하는 미약한 접촉을 통해서였다. 그리하여 두 지역의 사람들은 각자 자기 환경에 적응하게 되었다. 뉴기니 남부 해안의 사바나, 망그로브 숲은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와 매우 유사하지만 그 밖의 생식지들은 거의 모든 면에서 두 지역이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몇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자. 우선 뉴기니는 거의 적도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그 남단이 남이 40도에 가까우므로 온대까지 깊숙이 뻗어 있다. 뉴기니는 산이 많고 지형이 험하여 해발 500m에 이르고 가장 높은 몇 개 봉우리에는 빙하까지 덮여 있는 반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대체로 낮고 평평하다. 뉴기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다습한 곳 중에 하나이고 오스트레일리아는 가장 건조한 곳의 하나다. 뉴기니의 대부분 지역은 연평균 강우량 250mm 이상이며 고지대는 5,000mm가 넘는 곳도 많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은 500mm도 채 안 된다. 뉴기니의 적도 기후는 계절별, 연도별 변화가 미미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는 계절에 따른 변화가 심하며 다른 어떤 대륙과 비교해도 연도별 편차가 훨씬 크다. 결과적으로 뉴기니에는 영구적인 큰 강이 많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강이면서도 동부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흐르지 못하는 강이 대부분이다. 심지어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큰 강조차도 가뭄이 들면 몇 달씩 흐름이 끊어지기 일쑤다. 뉴기니의 육지 면적 대부분은 빽빽한 강우림으로 덮여 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은 사막이거나 나무가 뜸하고 건조한 산림지대가 고작이다. 뉴기니의 화산 활동, 진퇴를 거듭하며 고지대를 침식하는 빙하, 엄청난 양의 모래를 저지대로 운반하는 상간수 등으로 인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비옥한 토양으로 덮여 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양은 모든 대륙을 통틀어 다녀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척박하며 영양소가 가장 부족한 토양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 화산 활동이 거의 없고 높은 산이나 빙하도 없기 때문이다. 뉴기니의 면적은 오스트레일리아의 10분의 1에 불과하지만 포유류와 조류의 종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거의 맞먹는다. 그 까닭은 뉴기니가 적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강우량도 훨씬 많고 고도 차이도 훨씬 심하며
토양도 더 비옥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환경적 차이에 인해 두 지역의 문화사도 서로 판이하게 달라졌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독립적으로 식물의 작물화가 시작된 고지대 뉴기니.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일찍 그리고 가장 집약적으로 식량 생산이 시작되었고 인구 밀도 역시 가장 높았던 곳은 바로 뉴기니 고지대, 특히 해발 1200에서 2700m에 해당하는 계곡들이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하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최고 9000년 전부터 복잡한 배수시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늦어도 약 6000년 전에는 더욱 보강되었다. 다소 건조한 지역에서는 토양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한 계단식 경작지도 함께 발굴되었다. 당시의 배수시설도 오늘날 고지대의 습지를 밭으로 만들기 위해 물을 빼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시설과 비슷하다. 꽃가루 분석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천여 년 전에 고지대의 여러 계곡에서 많은 숲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농업을 위해 숲을 개간했다는 증거다. 오늘날 고지대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요 작물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고구마와 타로토란, 바나나, 참마, 사탕수수, 각종 식용 풀줄기, 그리고 몇 가지 잎줄기 채소 등이다. 타로토란, 바나나, 참마는 원산지가 동남아시아이며 그곳에서 작물화된 것이 확실하므로 종전에는 뉴기니 고지대의 농작물 중에서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시아에서 건너왔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사탕수수, 잎줄기 채소, 식용 풀줄기 등의 야생 조상은 뉴기니의 토종 식물이었다는 것, 뉴기니에서 재배되는 바나나 종류의 야생 조상도 원산지가 아시아가 아니라 뉴기니라는 것, 그리고 타로토란과 일부 참마 종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뉴기니에도 자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반면 뉴기니의 농업이 정말 아시아에서 비롯되었다면 고지대 농작물 중에는 아시아로부터 도입된 것이 확실한 작물도 덜어 있어야 마땅할 텐데 그런 작물은 하나도 없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은 뉴기니의 고지대에서 뉴기니의 야생 식물종을 작물화하여 토착적으로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처럼 뉴기니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와 중국을 비롯한 세계의 몇몇 지역과 더불어 식물의 작물화가 독립적으로 시작된 중심지였다. 고고학적 유적지에서는 6천년 전의 고지대에서 실제로 재배되었던 농작물의 잔해가 발견된 바 없다. 그러나 그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오늘날 고지대의 주요 작물은 특별한 조건이 따르지 않는 한 고고학적으로 식별 가능한 잔해가 남지 않는 식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중 일부 농작물은 고지대 농업의 창시 작물이기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고대의 배수시설은 오늘날 타로토란을 재배하는 데 이용되는 배수시설과 매우 비슷했다. 뉴기니 고지대의 식량 생산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확실한 세 가지 최초의 유럽인 탐험대가 목격했던 것처럼 닭, 돼지, 고구마다. 닭과 돼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축화되었고 약 3600년 전에 뉴기니를 비롯한 태평양 일대 대부분의 섬에 도입되었다. 그 장본인들은 원래 남중국의 고향인 오스트레일리아인들로 이들에 대해서는 제17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남아메리카 원산의 고구마가 뉴기니에 도착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전이었다. 스페인인들이 필리핀인들에게 전해준 것이 먼저였다. 뉴기니에서 두루 퍼진 고구마는 곧 타로토란을 누르고 고지대의 주식이 되었다.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척박한 토양에도 잘 견디기 때문이었다. 고지대 농업이 발달함에 따라 뉴기니에서는 수천 년 전 대규모의 인구 폭발이 일어났을 것이다. 대형 유대류가 많았던 뉴기니의 거대 동물군이 멸종된 이후 그때까지 고지대에서는 수렵 채집민들의 인구 밀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백 년 전에 고구마가 도착하면서 또 한 번의 인구 폭발이 일어났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뉴기니의 고지대 상공을 날아가던 유럽인들은 네덜란드를 방불케 하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몹시 놀랐다. 광활한 계곡을 송두리째 개간하여 여기저기 마을이 들어섰고 집약적 식량 생산을 위해 물을 빼고 울타리를 친 밭이 계곡 전체에 즐비했다. 당시에 이 같은 광경은 석기를 사용하던 농경민들의 인구 밀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입증하고 있다. 비교적 고도가 낮은 곳은 지형이 가파르고 늘 구름이 많으며 말라리아와 가뭄 등이 염려되므로 뉴기니의 고지대 농업은 주로 약 1200m 이상의 고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뉴기니의 고지대는 조밀한 농경 인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그 아래 펼쳐진 구름바다가 에워싸고 있는 하나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뉴기니의 해안이나 강가에서 사는 저지인들은 어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촌락민들이고 해안과 강가에서 좀 떨어진 건조 지역의 저지인들은 인구 밀도가 낮고 주로 바나나나 참말을 재배하는 화전 농업을 한다. 그들은 또한 수렵 및 채집으로 보완해 가면서 연명하고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뉴기니 저지대의 늪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야생 사고 야자의 줄기 속에서 나오는 전분에 의존하며 살아갔다. 사고 야자는 생산성이 매우 높아 1시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이 농경의 3배에 달한다. 그러므로 뉴기니의 늪지대는 농경 생활이 수렵 채집 생활과 경쟁할 수 없는 환경일 때 사람들이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다. 저지대 늪지에서 사고 야자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랑형 수렵 채집민의 무리 조직도 엿보게 해준다. 전에는 모든 뉴기니인이 무리 사회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13장과 제14장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이유로 농경민과 어민들은 더 복잡한 기술과 사회의 정치 조직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영구적인 촌락에서 부족 사이를 이루고 살며 대인이 이끄는 경우도 많다. 그들이 만든 목각상이나 가면 등의 훌륭한 예술품은 전세계 박물관에서 귀중한 대접을 받고 있다. 뉴기니의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 이처럼 뉴기니는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기술, 사회, 정치 조직, 예술 등이 가장 발달된 지역이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뉴기니는 진보적이기는커녕 아직도 원시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뉴기니인들은 어째서 금속기를 만들지 못하고 계속 석기를 사용했으며 문자도 모르고 초장사회나 국가로 조직되지도 못했을까? 알고 보면 뉴기니에는 몇 가지 생태적, 지리적 저해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로 뉴기니의 고지대에서 토착적 식량 생산이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제8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단백질이 부족했다. 주식은 단백질 함량이 낮은 뿌리작물이었고 2종밖에 없는 가축은 그나마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돼지와 닭은 수레를 끌지 못하므로 고지인들은 인간의 근력 말고는 다른 동력원을 갖지 못했으며 나중에 밀려들기 시작한 유럽인의 침략자들을 물리칠 만한 유행병도 진화시키지 못했다. 고지대의 인구 규모를 제한했던 두 번째 요인은 면적이 좁다는 점이었다.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조밀한 인구를 지탱할 만큼 넓은 계곡은 와기 계곡과 발리엠 계곡 등 몇 곳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한계는 뉴기니에서 집약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했던 지역이 해발 1200에서 2700m 사이의 중간 저산대뿐이라는 현실이었다. 해발 2700m 이상의 고산 생산지에서는 식량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발 300에서 1200m 사이의 산비탈에서도 거의 없었으며 저지대에서는 인구 밀도가 낮은 화전 농업만 가능했다. 그러므로 뉴기니에서는 각기 다른 고도에 자리 잡고 서로 종류가 다른 식량을 생산하던 여러 공동체 사이에서 식량의 경제적 교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반면에 안데스, 알프스, 히말라야 등지에서는 그 같은 교환이 이루어진 덕분에
고도가 다른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좀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통합도 앞당겨졌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유럽의 식민 정부가 서구의 의약품을 들여오고 부족 전쟁을 종식할 때까지 전통적인 뉴기니의 인구는 100만 명을 채 넘지 못했다. 제5장에서 보았듯이 농업이 시작된 중심지는 세계적으로 대략 9군데 정도인데 그 중에서 뉴기니의 인구는 단연 꼴찌였다. 고작 1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뉴기니는 도저히 수천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 비옥한 초승달 지대, 안데스,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발생한 것 같은 기술, 문자, 정치체제를 발전시킬 수가 없었다. 뉴기니의 인구는 전체적으로도 얼마 안 되었지만 그나마도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천 갈래로 분열되어 있었다. 뉴기니의 저지대에는 늪지가 즐비하고 고지대에는 가파른 능선과 비좁은 협곡이 번갈아 이어지며 저지대와 고지대를 막론하고 빽빽한 밀림이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뉴기니인들은 현장 조수로 삼고 뉴기니에서 생태학적 탐사를 나설 때 기존의 길을 따라 이동하더라도 하루에 5km 정도만 전진할 수 있으면 많이 간 편이라고 생각한다. 전통적인 뉴기니에서 대부분의 고지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 집에서 반경 16km 이내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은 지형상의 어려움과 더불어 뉴기니의 무리 사회나 촌락들 사이에서는 늘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전통적인 뉴기니가 언어와 문화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뉴기니는 언어의 집중도 면에서 단연 세계 제일이다. 전 세계 6,000개 언어 중에서 자그마치 1,000개가 텍사스 주보다 약간 큰 지역에 몰려 있다. 이 언어들은 다시 수십 개 어족으로 세분됐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들도 많으며 이들은 모두 영어와 중국어만큼이나 서로 많이 다르다. 뉴기니 언어의 절반 정도는 사용자 수가 500명 이하이며 가장 큰 몇몇 언어 집단조차도 정치적으로 수백 개의 촌락으로 분열되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싸우듯 자기들끼리도 무섭게 싸웠다. 이처럼 나누어진 각각의 극소 집단은 너무 작아서 추장이나 기능 전문가들을 뒷받칠 만한 형편이 못 되었고 야금술이나 문자를 개발할 수도 없었다. 인구가 적고 분열되어 있었다는 점 이외에도 뉴기니의 발전을 가로막는 또 한 가지 요인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기술과 아이디어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지리적 고립이었다. 뉴기니와 새 이웃 사이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다. 더구나 몇천 년 전까지 기술이나 식량 생산 면에서 세 지역 모두가 뉴기니보다도 뒤처진 상태였다. 이들 세 이웃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뉴기니들이 이미 갖고 있던 것 이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수렵 채집민들이었다. 뉴기니의 두 번째 이웃은 뉴기니보다 훨씬 작은 동쪽의 비스마르크 제도와 솔로몬 제도의 섬들이었다. 그리고 남은 세 번째 이웃은 바로 인도네시아 동부의 섬들이었다. 그러나 이 지역도 그 역사에서 대부분의 기간 동안은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한 문화적 벽지로 남아 있었다. 4천여 년 전 뉴기니에 처음으로 인류가 이주한 이후 BC 1600년경 오스트로네시아인이 평창을 시작할 때까지 그동안 인도네시아를 거쳐 뉴기니에 도착했음을 확인할 만한 문물은 아무것도 없다.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과 함께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건너온 이 식량 생산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그들은 적어도 뉴기니의 수준과 맞먹을 만큼 발달된 기술과 농업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시아로부터 뉴기니로 넘어올 때 전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항해술을 지니고 있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뉴기니의 동쪽, 서쪽, 북쪽의 여러 섬을 비롯하여 뉴기니의 서쪽 끝과 북부 및 동남부 해안에도 정착했다. 그들은 뉴기니의 토끼와 닭을 소개했으며 아마 개와 돼지도 그들이 들여왔을 것이다.
적어도 지난 천여 년간 뉴기니는 자바와 중국 등 기술적으로 훨씬 더 발전된 사회와 교역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다. 뉴기니는 풍조류의 깃털과 향신료를 수출하고 동손의 청동북과 중국의 자기 등 사치품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각종 물품들을 수입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은 뉴기니에 더욱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뉴기니 서부는 결국 술탄이 다스리던 인도네시아 동부에 정치적으로 통합되었을 것이며 인도네시아 동부를 거쳐 뉴기니에도 금속기가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처 그렇게 되기도 전 1511년 포르투갈인들이 몰루카 제도를 상륙하였고 한창 독자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안 되어 유럽인들이 뉴기니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무리 사회를 이루고 있거나 서로 무섭게 싸우는 작은 촌락에서 살았으며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척박한 대륙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가축과 작물화의 장애 요인. 어쨌든 그레이터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륙의 반쪽에 해당했던 뉴기니는 이처럼 축산업과 농업을 발전시켰지만 오스트레일리아 쪽은 그 어느 것도 발전시키지 못했다. 빙하기까지만 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뉴기니보다도 많은 대형 유대류가 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디프로토돈트, 대형 캥거루, 대형 원바트 등도 있었다. 그러나 가축화의 후보종이었던 이들 유대류 동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류가 이주하면서부터 시작된 멸종의 물결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뉴기니처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가축화할 만한 토종 포유류는 남아있지 않았다. 외부에서 가축화되어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입된 유일한 포유류는 개였다. 개는 BC 1500년경에 아시아로부터 들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야생 상태에서 딩고가 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딩고를 사로잡아 애완견, 번견, 심지어는 살아있는 담요로도 활용했는데 매우 추운 밤을 뜻하는 개 5마리의 밤이라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왔다. 그러나 그들은 딩고나 개를 폴리네시아인처럼 먹거리로 이용하지 않았고 뉴기니인들처럼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데 이용하지도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농업도 시작되지 못했다. 이곳은 가장 건조한 대륙일 뿐만 아니라 토양이 가장 척박한 대륙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중 계절이 규칙적으로 바뀌며 순환하는 세계 대부분 지역과는 달리 특이하게도 오스트레일리아는 엘니뇨 남방 진동 현상 때문에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연중 기후가 불규칙하다. 예측하지 못한 심한 가뭄이 몇 년씩 지속되기도 하고 역시 예측하지 못한 비가 억수로 쏟아져 홍수가 나기도 한다. 유라시아 원산에 농작물이 있고 농산물을 운반할 철도와 트럭이 있는 오늘날에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이 생산하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때를 잘 만나면 가축이 점점 늘어나다가도 어느 해 가뭄이 들면 한꺼번에 죽고 만다. 오스트레일리아 최초의 원주민 농부들은 인구에서도 그와 같은 순환 현상을 겪었을 것이다. 때를 잘 만나면 촌락에 정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고 가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면 그렇게 늘어났던 인구가 굶주림에 허덕이며 죽어갔을 테니 말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식량 생산 발달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장애물은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식물이 희박하다는 점이었다. 현대 유럽 식물 유전 학자들조차도 유럽의 토종 야생식물군에서 마카다미아 너트 이외에는 새로운 농작물을 개발하지 못했다. 귀중한 공유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전 세계 식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식물은 단 2종뿐인데 그나마도 순위가 밑바닥에 가깝다. 그렇다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농작물이 될 수 있는 식물이 전혀 없었다거나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절대로 토착적인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뉴기니 남부에서는 몇 가지 참마 종류와 타로토란, 칡 등을 재배하고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에도 같은 식물들이 자생하여 원주민들이 채집하기도 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후가 농업에 가장 적합한 지역의 원주민들은 실제로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설사 식량 생산이 되었더라도 가축화할 만한 동물이 없고 작물화할 만한 식물도 빈약하며 토양과 기후도 지극히 열악하기 때문에 결국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유랑생활, 수렵채집 생활, 그리고 거처나 소유물에 최대한 노력만 투자한 태도 등도 결국 엘니뇨 남방 진동으로 인해 자원의 양을 예측할 수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환경에 지혜롭게 적응한 결과였던 셈이다. 자기 지역의 조건이 악화되면 원주민들은 일시적으로나마 조건이 더 나은 지역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실패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농작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매우 다양한 야생 먹거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 형상을 발전시킴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했던 것이다. 그 다양한 먹거리들이 모두 동시에 흉년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따금씩 자원 부족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어 인구가 들쑥날쑥 변동하는 현상은 없었다. 그 대신 소규모 인구를 유지했으므로 풍년이 들면 음식이 풍족해졌고 흉년이 들더라도 모자라지는 않았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식량 생산을 대신하여 활용한 방법을 일컬어 부직갱이 농법이라고 한다. 원주민들은 식용 동식물을 직접 기르지는 않았지만 그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주변 환경을 개조하거나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주기적으로 땅에 불을 지르는 방법이었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었다. 불이 나면 동물들이 도망쳐 나오므로 즉시 잡아와서 먹을 수 있고 수풀이 빽빽하던 곳이 불이 타서 시원하게 뚫린 초원으로 변하므로 사람들이 다니기 편해진다. 그 초원은 오스트레일리아 최고의 사냥감인 캥거루에게 이상적인 생식지가 되고 불은 캥거루가 먹은 풀과 원주민들이 먹는 고사리 뿌리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먹거리 장만과 도구의 발달. 우리는 흔히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을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지만 원래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인구 밀도는 강우량에 따라 변했고 바다, 강, 호수 등에서 나오는 수산물의 양에 따라서도 변화했다. 원주민의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가장 다습하고 생산적인 지역들이었다. 바로 동남부의 머리 달린 강 유역, 동부 및 북부 해안, 서남부 끝 부분 등이다. 현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유럽인 정착민들은 이들 지역에 가장 밀집해 있다. 우리가 지금 원주민들을 사막에 사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인들이 살기 가장 좋은 지역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죽이거나 몰아내서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이 탐내지 않던 지역에만 간신히 남았기 때문이다. 지난 5천여 년에 걸쳐 이렇게 생산성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원주민들이 먹거리를 장만하는 방법도 점점 발달했고 원주민들의 인구 밀도도 높아졌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에서는 양도 풍부하고 전분도 많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소철류의 씨앗에서 독을 걸러내거나 발효시켜 먹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전에는 버려졌던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고지대에도 여름철마다 원주민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소철류의 열매와 참마뿐만 아니라 철 따라 이동하다가 막대한 숫자로 모여서 동면하는 보공 나방도 잡아먹었다. 이 나방을 불에 구우면 군밤 같은 맛이 난다. 더 많은 먹거리를 장만하기 위해 새로 개발된 또 한 가지 방법은 머리 달린 강 유역의 민물장어 양식장이었다. 이 강의 늪지대에서는 우기에 따라 수심이 달라지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최장 2.4km에 달하는 정교한 수로를 건설하여 장어들이 이 늪에서 저 늪으로 옮겨 다닐 수 있게 했다. 장어를 잡는 방법도 어사를 치거나 막다른 수로에 통발을 넣는 방법, 수로를 돌담으로 막고 한 곳만 터놓는 후 그 자리에 구물을 치는 방법 등으로 발전했다. 수심이 다른 여러 위치에 골고루 통발을 놓아두면 수심이 달라짐에 따라 번갈아 가면서 장어를 잡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양어장을 처음 건설할 때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지만 일단 만들기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 19세기의 유럽인들은
장어 양식장이 있는 곳에서 연화문 제의 집으로 이루어진 원주민 촌락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촌락의 고고학적 유적지 중에는 돌로 지은 집이 146채나 있었던 곳도 남아있는 것으로 미루어 계절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수백 명의 인구가 거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및 북부에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발전은 야생기장의 씨앗을 수확하기 시작한 일이다. 이 기장은 중국의 초기 농업에서 주식의 하나였던 수수와 동일한 속으로 분류되는 식물이었다. 원주민들은 돌칼로 기장을 베어 낯가리로 쌓았다가 탈곡하여 종자를 거두었고 이것을 가죽자루나 나무 그릇에 보관했다가 맷돌에 갈아서 먹었다. 이 과정에서 사용했던 추수용 돌칼이나 맷돌 등의 도구는 비육관 초승달 지대에서 야생 벽과 식물의 종자를 가공 처리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발명했던 도구들과 비슷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먹거리를 장만하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특히 기장을 수확한 일은 농산물 생산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천년 동안 이렇게 먹거리를 장만하는 방법들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도 함께 생겨났다. 돌칼이나 돌촉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종전에 사용하던 큰 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리한 날의 집 길이가 길어진 셈이었다. 날을 갈아 만든 돌도끼도 처음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일부 지역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널리 퍼졌다. 그리고 지난 1000년 사이에는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도 등장했다. 고립성과 인구 규모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기술 퇴보에 미친 영향. 오스트레일리아는 어째서 금속기, 문자,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회 등을 탄생시키지 못했을까?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원주민들이 계속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제12에서 14장에서 보았듯이 다른 대륙에서 그러한 발전들이 이루어진 사회는 한결같이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 전문화된 식량 생산자의 사회였다. 더욱이 오스트레일리아는 건조하고 척박하며 종잡을 수 없는 기후 때문에 수렵 채집민들의 인구는 수십만 명 수준을 넘지 못했다. 고대 중국이나 중앙아메리카의 수천만 인구와 비교했을 때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같은 인구 규모는 잠재적인 발명가의 수가 훨씬 적었다는 뜻이며 새로운 발명품을 받아들여 실험하려는 사회의 수도 훨씬 적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여러 사회가 서로 가깝게 상호작용을 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를 바다에 비유한다면 비교적 생산성이 높은 지역들은 생태학적 섬이었으며 섬과 섬 사이에는 인구가 매우 희박한 사막이 가로막고 있었다. 각각의 섬에는 대륙 전체 인구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살았는데 서로 거리가 멀어서 상호작용은 매우 뜸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비가 많고 생산성이 높은 동부에서도 사회와 사회 사이의 교환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한 예로 동북부인 퀸즐랜드주의 열대우림과 동남부인 빅토리아주의 온대 강우림은 3,000km 남짓 떨어져 있다. 이것은 오스트레일리아와 알래스카의 거리에 맞먹는 지리적 생태적 거리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역적으로 또는 대륙 전체에 걸쳐 몇 가지 기술이 퇴보했던 현상도 이처럼 인구가 모여드는 중심지들이 고립되어 있는 데다가 그 각각의 인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만의 독특한 무기인 부메랑도 동북부의 케이프 요크 반도에서는 버림받았다. 또 유럽인들이 서남부의 원주민들을 처음 만나던 당시 그 원주민들은 조개류도 먹지 않았다. 약 5,000년 전에 고고학적 유적에서 발견되는 작은 돌촉의 용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불확실하게 추정하고 있다. 쉽게 생각한다면 미늘이 달린 창촉으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화살에 사용되는 미늘 달린 돌촉 모양과 너무 흡사하다. 만약 그 돌촉이 정말 그런 용도로 쓰였다면 오늘날 뉴기니에는 활과 화살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없다는 이 수수께끼가 더욱 복잡해진다. 어쩌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전역에서 한때는 활과 화살이 사용되었다가 다시 버려진 것인지도 모른다.
이 같은 예를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서 총을 포기하고 폴리네시아의 대부분 지역에서 활과 화살 및 토기를 포기하는 등 고립되어 있던 여러 사회에서 각종 기술을 포기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된다. 오스트레일리아 일대에서 기술을 잃어버린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 해안에서 200km가량 떨어진 태즈메이니아 섬의 경우다. 해수면이 낮았던 홍적세 때에는 현재 태즈메이니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를 가로놓고 있는 야트막한 베스 해협도 마른 땅이었다. 따라서 태즈메이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넓었던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함께 살던 사람들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약 10,000년 전 마침내 이 해협에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태즈메이니아인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인들은 서로 단절되고 말았다. 어느 쪽에도 베스 해협을 건너갈 만한 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태즈메이니아의 수렵 채집민 4,000여 명은 지상의 어떤 인류와도 접촉이 끊어지고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철저한 고립 속에서 살게 되었다. 1642년에 와서 유럽인들이 처음 태즈메이니아인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근대 세계의 모든 민족을 통틀어 가장 단순한 물질 문화를 갖고 있었다. 그들도 본토 원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금속기를 갖지 못한 수렵 채집민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본토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조차도 없는 것이 많았다. 민을 달린 창도 없었고 뼈로 만든 도구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부메랑, 간석기, 자루 달린 석기, 낚싯바늘, 그물, 삼지창, 통발 등도 없었다. 또한 물고기를 잡아먹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불을 피우지도 못했다. 이 같은 기술 중에는 태즈메이니아가 고립된 후에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 도착하거나 새로 발명된 것들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얼마 안 되는 태즈메이니아 인구로는 그 같은 기술을 독립적으로 발명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의 기술들은 태즈메이니아가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일부였을 때 그곳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태즈메이니아가 문화적으로 고립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즈메이니아의 고고학적 기록을 조사해 보면 BC 1500년경에 고기잡이가 사라지고 송곳이나 바늘 같은 골기들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약 10,000년 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오스트레일리아나 태즈메이니아로부터 분리되었던 작은 섬들 가운데 적어도 세 곳에서 처음엔 200에서 400명이었던 인구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다. 태즈메이니아와 이들 세 섬들은 세계사에서 폭넓은 의미를 갖는 하나의 결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것은 겨우 몇백 명 정도의 인구로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다. 인구가 4,000명이라면 만 년 정도는 생존할 수 있었지만 문화적 손실이 상당히 많았고 발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피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물질 문화는 극히 단순해질 수밖에 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의 수렵 채집민 30만 명은 태즈메이니아인에 비하면 많은 인구였고 덜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모든 대륙 중에서 가장 적은 인구였고 가장 고립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만은 틀림없었다. 오스트레일리아 본토에서 확인된 여러 가지 기술의 퇴행 현상이나 태즈메이니아의 사례를 볼 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기술이 다른 대륙보다 적었던 까닭은 고립성과 인구 규모가 기술의 발전 및 유지에 미친 영향 때문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 유라시아와 그보다 작은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같은 대륙들 사이에 기술적 차이가 생긴 점도 똑같은 영향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유랑형 수렵 채집민인 오스트레일리아인의 선별적 문화 수용. 이웃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와 뉴기니의 발전된 기술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인도네시아의 경우 바다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며 생태학적으로도 매우 달랐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자체도 몇천 년 전까지는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벽지였다. 약 4만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에 처음 인류가 이주한 뒤부터 BC 1500년경 딩고가 나타나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딩고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의 팽창이 절정에 달했을 때 남중국으로부터 인도네시아를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들어왔다.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인도네시아의 모든 섬에 정착했다. 그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장 가까운 두 섬인 티모르 섬과 타닌바르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오스트로네시아인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팽창하는 과정에서 그보다 훨씬 먼 거리도 얼마든지 항해했으므로 설령 딩고라는 뚜렷한 증거물이 없었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 번 도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역사시대의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는 해마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이시 섬의 마카사르 지방으로부터 도슬단 카누들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1907년 오스트레일리아 정부가 중단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하면 이 같은 방문은 10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일찍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방문의 주된 목적은 해삼을 얻기 위해서였다. 불가사리의 친척인 이 생물은 마카사르에서 중국으로 수출되어 정력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을 끓일 때 귀중한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매년 마카사르인들이 찾아올 때마다 이루어진 교역은 자연히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에도 많은 흔적을 남겼다. 마카사르인들은 해안의 야영지에 타마린드를 심었고 원주민 여자들과의 사이에서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 그들은 천, 금속기, 토기, 유리 등을 교역품으로 가져왔지만 원주민들이 그런 물건을 손수 만드는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다. 다만 원주민들은 그들로부터 몇몇 단어와 의식, 그 밖에 돛을 단 마상이, 카누 이용하는 법, 담뱃대를 이용해 담배를 피우는 법 등을 배웠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마카사르인들이 찾아와서 일어났던 일보다는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더 중요하다. 마카사르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와 마주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서북부 일대가 너무 건조해서 마카사르인들이 농업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인도네시아에서 마주 보이는 지역이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 우림이나 사바나 지역이었다면 마카사르인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렇게 멀리까지 여행했다는 증거는 없다. 이처럼 마카사르인들은 소수가 찾아온 일시적인 방문에 그쳤을 뿐 내륙 쪽으로 깊이 들어가지는 않았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얼마 안 되는 범위의 해안에 살던 몇몇 집단만이 마카사르인들과 접촉했을 뿐이다. 이들 소수의 오스트레일리아인조차도 마카사르의 문화와 기술에서 극히 일부분을 맛보았을 뿐으로 벼를 심는 밭과 돼지, 촌락, 작업장 등 마카사르 사회의 모든 것을 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은 항상 유랑형 수렵 채집민이었으므로 마카사르인의 산물이나 관례 중에서도 자기들의 생활 방식에 맞는 것만을 받아들였다. 돛을 단 카누도 좋고 담뱃대도 좋지만 용광로나 돼지는 사양했던 것이다. 인류의 문화와 기술 전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리적 환경.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인도네시아의 영향에 저항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뉴기니에서 온 기술과 문화에도 저항했다는 사실이다. 토로스 해협이라는 가느다란 띠 모양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뉴기니의 농경민들은 뉴기니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 등을 갖고 있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수렵 채집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언어를 사용했고 돼지, 토기, 활과 화살을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 해협은 비록 광활한 바다로 이루어진 장애물이기는 했지만 그 사이에는 많은 섬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이들 섬 사이에서는 교역을 목적으로 한 정기적인 방문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섬과 뉴기니 사이에도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원주민 여자들이 모랄루그 섬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은 거기서 채소밭과 활과 화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뉴기니의 문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을까? 토러스 해협에 존재했던 이 같은 문화적 장애물이 놀라운 일로 비치는 까닭은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으로부터 16km 거리의 집약적 농업과 돼지가 있는 제대로 된 뉴기니 사회가 상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들은 뉴기니 본토인들을 본 적도 없었다. 교역은 먼저 뉴기니와 뉴기니에서 가장 가까운 섬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들 섬과 해협 중간쯤에 있는 마브이아그 섬 사이에서 그 다음은 마브이아그 섬과 더 멀리에 있는 바두 섬 사이에서 또 그 다음은 바두 섬과 무랄루그 섬 사이에서 그리고 그제야 비로소 무랄루그 섬과 케이프 요크 사이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뉴기니 사회의 문화는 이러한 섬들을 거치는 동안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들 섬에는 돼지가 귀하거나 아예 없었다. 토로스 해협 주변에 살던 뉴기니 남부의 저지인들은 뉴기니 고지대에서와 같은 집약적인 농업을 하지 못하고 고작 화전 농업이나 하면서 해산물 채취, 수렵 및 채집 따위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같은 화전 농업조차도 뉴기니 남부에서 여러 섬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가까워질수록 중요성이 차츰 감소했다. 가령 오스트레일리아에 가장 가까운 무랄루그 섬은 건조하여 농업에도 부적합했으므로 사람들은 얼마 살지 않았고 그들은 주로 해산물, 야생 참마, 망그로브 열매 따위를 먹고 살았다. 토로스 해협 사이에 두고 있는 뉴기니와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접촉은 이처럼 아이들의 전화 노래를 연상시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둥글게 모여 앉아서 먼저 한 아이가 두 번째 아이의 귀에 낱말 하나를 속삭이고 그 아이는 자기가 방금 들었다고 생각하는 낱말을 세 번째 아이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해서 마지막 아이가 다시 첫 번째 아이에게 그 말을 속삭일 때는 이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낱말과는 전혀 다른 낱말로 바뀌어 있기 마련이다. 토로스 해협의 여러 섬들 사이의 교역도 그러한 전화놀이와 같아서 케이프 요크의 원주민들에게 전해질 때쯤에는 이미 본래의 뉴기니 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랄로그 섬 사람들과 케이프 요크 원주민들의 관계를 마치 그 섬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문화를 원주민들이 열심히 배우기만 했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로 착각해서도 안 된다. 실제로 사람 사냥을 목적으로 하거나 신부감으로 삼기 위해 여자를 빼앗는 전쟁과 교역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뉴기니의 문화가 거리적인 문제와 전쟁 때문에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에 미친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뉴기니인과의 결혼을 통해 돌돌 말린 머리카락 등 뉴기니인의 신체적 특징들이 케이프 요크 반도에도 전해졌다. 케이프 요크의 4개 언어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보기 드문 음소들이 있었는데 이는 아마 뉴기니의 언어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진 요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뉴기니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내륙 깊숙이 전파되었던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과 케이프 요크 반도를 따라 전파되었던 아우트루거 카누 등을 꼽을 수 있다. 뉴기니의 북, 의식용 가면, 장례 기둥, 담뱃대 등도 케이프 요크에 도달되었다. 그러나 케이프 요크 원주민들은 농업을 도입하지 않았는데 무랄루그 섬에서 목격한 농업이 너무 빈약했던 것이 한 이유였다. 그들은 돼지도 도입하지 않았다. 섬에는 돼지가 간혹 있거나 아예 없었지만 어차피 농업이 아니면 돼지를 먹여 살리기는 힘든 일이었다. 그들은 활과 화살도 도입하지 않고 전처럼 창이나 투창기만 사용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넓고 뉴기니도 넓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두 땅덩어리가 접촉한 것은 매우 약화된 뉴기니 문화를 지닌 토로스 해협 여러 섬의 몇몇 소집단과 케이프 요크의 몇몇 원주민 소집단의 교역에 국한되었던 것이다. 그곳 원주민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활과 화살 대신 창을 사용하고 그 밖에도 희석된 뉴기니 문화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보았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뉴기니의 문화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다른 지역에도 전달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뉴기니의 문물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널리 전파된 것은 조가비로 만든 낚싯바늘 뿐이었다. 만약 뉴기니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수십만 명의 농경민들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남부의 한랭성 고지대에 살던 원주민들이 가까이 접촉하고 있었다면 뉴기니의 집약적 식량 생산과 문화는 대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뉴기니 고지대와 오스트레일리아 고지대 사이를 갈라놓은 3,200km의 거리는 생태학적 환경이 매우 달랐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이 과연 뉴기니의 고지대의 문물을 관찰하고 도입할 수 있었겠는지를 추측해 본다면 그들에게 뉴기니 고지대는 달나라만큼이나 까마득하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뉴기니의 석기시대형 농경민이나 인도네시아의 철기시대형 농경민들과 더불어 교역을 하면서도 석기시대와 같은 유량형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었던 현상은 얼핏 보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난스레 완고했던 탓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 현상은 인류의 문화와 기술이 전달되는데 지리적 환경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인들의 뉴기니 정복 의지가 좌절된 이유. 이제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은 뉴기니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석기시대 사회와 철기시대 유럽인들의 만남이다. 1526년 포르투갈의 한 해양 탐험가가 뉴기니를 발견했고 1828년 네덜란드가 서쪽 절반을 차지했으며 1884년 영국과 독일이 동쪽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 최초의 유럽인들이 해안 지방에 정착해 내륙에 침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960년에는 이미 대부분의 뉴기니인들이 유럽 정부의 정치적 통제를 받고 있었다. 뉴기니인들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그 반대가 된 까닭은 명백하다. 유럽인들은 바다를 건너 뉴기니에 도착할 수 있는 배와 나침판을 가졌고 뉴기니를 지배하기 위한 지도와 상세한 설명서와 행정 서류 등에 필요한 문자 체계와 인쇄기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배와 군대와 관리자를 조직하여 파견할 수 있는 정치 제도를 가졌고 활과 화살과 곤봉으로 저항하는 뉴기니인들을 사살할 수 있는 총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유럽인 정착민들의 수는 언제나 매우 적었고 오늘날에도 뉴기니인들의 대다수는 뉴기니 원주민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남북아메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지에서 유럽인들의 정착촌이 많고 오래 지속되어 원래 그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교체하고 넓은 지역을 차지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어째서 유독 뉴기니인만 그렇게 달랐을까? 주된 요인은 바로 뉴기니의 저지대에 정착하려는 유럽인들의 계획을 1880년대까지 번번이 좌절시켰던 요인, 즉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이었다. 제11장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급성 대중성 유행병은 하나도 없었다.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저지대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시도는 1880년경 프랑스의 리에 후작이 뉴기니 인근의 뉴 아일랜드 섬에서 시행한 계획이다. 이 계획은 3년 동안 1000명의 이주민 중에서 930명이 죽는 것으로 끝났다. 현대 의학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오늘날에도 내 친구들 중 미국인이나 유럽인 여러 명이 말라리아나 간염에 걸려 뉴기니를 떠나야 했고 나 자신도 뉴기니에 머물다가 어느 해에는 말라리아에 걸렸고 어느 해에는 이질에 걸려 고생하기도 했다. 유럽인들은 이렇게 뉴기니 저지대의 병영군 때문에 속속 쓰러졌다. 어째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영균 때문에 쓰러지지 않았을까? 물론 뉴기니인들도 더러 감염되기는 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와 남북 아메리카 원주민의 대부분이 죽었던 것처럼 대규모는 아니었다. 뉴기니인들에게 다행스러웠던 점은 1880년대까지 뉴기니에는 아직 유럽인들의 영구적인 정착촌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무렵에는 이미 공중위생학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천연들을 비롯한 유럽 전염병들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과 함께 뉴기니에는 벌써 3,500년 동안이나 인도네시아로부터 정착민이나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므로 뉴기니인들은 유라시아의 병영균에도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으므로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에 비해 저항력을 훨씬 더 많이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기니에서 유럽인들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말라리아의 고도 한계선보다 높은 고지대뿐이다. 그러나 고지대에 이미 뉴기니인들이 조밀한 인구를 구성하며 살고 있었고 그곳에 유럽인들이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의 일이다. 그때까지 몇 세기 동안 유럽의 식민지 정책은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내쫓음으로써 백인들이 정착할 땅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이무렵 오스트레일리아나 네덜란드의 식민 정부는 이미 그 같은 만행까지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 유럽인 정착민들에게 또 한 가지 장애가 되었던 것은 뉴기니아에는 유럽의 농작물과 가축, 식생활 등에 적합한 환경이나 기후를 가진 지역이 없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호박, 옥수수, 토마토 등의 열대 아메리카산 농작물이 도입되어 소량 재배되고 있으며 파푸아 뉴기니의 고지대에는 차와 커피를 재배하는 농장도 있지만 밀, 보리, 완두콩 등 유럽의 주요 작물은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뉴기니에 도입되어 소량으로 사육되고 있는 소와 염소는 유럽인들과 마찬가지로 열대성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따라서 뉴기니의 식량 생산에서는 뉴기니인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시킨 농작물 및 농업 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질병, 험준한 지형, 식생활 따위의 모든 문제점 때문에 결국 유럽인들은 뉴기니 동반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 지역은 뉴기니인들이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영어 알파벳으로 글을 쓰며 영국의 제도를 모방한 민주주의적 정치체제 속에 살고 해외에서 제조한 총을 사용한다. 하지만 뉴기니 서반부는 또 달랐다. 이 지역은 1963년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로부터 넘겨받아 이리안자야주로 개칭했으며 오늘날 인도네시아인들이 인도네시아인 위주로 다스리고 있는 땅이다. 지금도 지방 인구는 뉴기니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도시 인구는 주로 인도네시아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인의 이주를 장려하려는 정부 시책의 결과다. 인도네시아인들은 뉴기니인들과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을 경험했으므로 유럽인들처럼 심각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리고 식생활 면에서도 유럽인들에 비하면 잘 적응할 수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농업에는 이미 바나나와 고구마를 비롯하여 뉴기니의 농업의 몇 가지 주요 작물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중앙집권적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리안 자야에서 총력을 기울여 일으키고 있는 변화들은 곧 3,500년 전부터 뉴기니에 도착하기 시작했던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연속적으로 팽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인들이야말로 현대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기 때문이다. 유럽의 총기, 병영균, 쇠가 원주민을 제거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 유럽을 식민지화하지 못하고 유럽인들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지화하게 된 까닭도 뉴기니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뉴기니인들의 운명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운명은 사뭇 달랐다.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2천만 명의 비원주민들이다. 그 대부분은 유럽계 민족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가 1973년에 백호주의 이민 정책을 포기한 이후로 아시아인들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 원주민의 인구는 80%나 감소하여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던 무렵의 약 30만 명에서 1921년에는 최저 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원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의 하층률을 형성하고 있으며 많은 원주민들이 선교회나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살거나 백인들의 목장에서 일꾼 노릇을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은 어째서 이처럼 뉴기니인들에 비해 훨씬 운이 나빴을까?
근본적인 이유는 우선 유럽의 총기, 병영균, 쇠, 가 원주민들을 제거하는 데 큰 몫을 담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유럽인들의 식량 생산 및 정착에 적합했다는 사실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기후와 토양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앞서도 강조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거나 비옥한 지역에서는 유럽식 농경이 가능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온대 지방의 농업 형태는 유라시아의 온대성 주요 작물인 밀, 보리, 귀리, 사과, 포도 등과 더불어 아프리카 사헬 지대 원산인 수수 및 목화, 그리고 안데스 원산의 감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비옥한 초승달지대 농작물의 최적 한계선 너머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열대 지방에서는 유럽계 농경민들이 도입한 뉴기니 원산의 사탕수수, 열대 동남아시아 원산의 바나나와 감귤류, 열대 남아메리카 원산의 땅콩 등이 재배되었다. 가축 면에서도 유라시아의 양이 도입되면서 농업에 부적합한 오스트레일리아 건조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보다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농작물과 함께 유라시아의 소를 기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식량 생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토종이 아닌 농작물과 동물들이 들어와야 했다. 그러나 이들 동식물은 오스트레일리아와 기후가 비슷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 되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하지 못했다. 뉴기니와 달리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지역에는 유럽인들을 물리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없었다. 다만 오스트레일리아 북부의 열대 지방에는 말라리아를 비롯한 열대성 질병들이 있었으므로 19세기까지도 유럽인들은 이 지역에 정착하려고 했던 계획을 번번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시도는 20세기 의학의 발달과 함께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물론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도 유럽식 식량 생산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가장 생산성 높은 농경지나 목장지가 될 만한 곳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가 가장 조밀한 원주민 수렵 채집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유럽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원주민의 수는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크게 감소했다. 첫 번째는 원주민들을 사살한 일이다. 유럽인들이 뉴기니 고지대로 진출했던 1930년대와 달리 18세기 말이나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인들은 그 같은 만행을 크게 꺼리지 않았다. 최후의 대규모 학살은 1928년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원주민 31명을 죽인 일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유럽인들이 들여온 병영균에 있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은 병영균에 대한 면역성을 얻거나 유전적 저항력을 진화시킬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1788년 유럽인 정착민들이 시드니에 도착한 후 채 1년도 지나기 전에 유행병으로 죽은 원주민의 시체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가장 많은 원주민을 죽인 질병은 천연두, 인플루엔자, 홍역, 장티푸스, 발진 티푸스, 수두, 백일해, 결핵, 매독 등이었다. 이 같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자율적인 원주민 사회는 유럽식 식량 생산에 적합한 모든 지역에서 제거되고 말았다. 다소나마 무사히 살아남은 사회는 유럽인들에게 쓸모가 없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부 및 서부 지역에 있던 사회들 뿐이었다. 그리하여 4만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원주민들의 전통은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되고부터 한 세기 이내에 거의 사라졌던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원주민들이었다. 이제 이 장의 도입부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가 보자. 원주민들에게 결함이 있었던 게 아니었다면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문자를 갖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할 수 있었는데, 그 대륙에 4만 년이 넘도록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전히 문자를 모르는 유랑형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이것이 인간 사회의 진화에 대한 완벽하게 제어된 하나의 실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간단하게 인종차별적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단순하다. 영국의 백인 이주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문자를 쓰고 식량을 생산하고 산업화된 민주주의적 사회를 창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사회의 모든 요소들을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왔다. 가축, 마카다미아 너트를 제외한 모든 농작물, 야금술 지식, 증기기관, 총, 알파벳, 정치제도, 심지어는 병영균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것은 유라시아에서 만년에 걸쳐 이루어진 발전의 최종 산물이었다. 1788년 시드니에 상륙한 이주민들은 지리적 환경이라는 행운을 타고난 덕분에 그 모든 요소들을 상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물려받은 기술이 없이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뉴기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로버트 버크와 월리엄 윌슨은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막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회를 창조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이었다. 물론 그들이 창조한 사회에는 문자도 없었고 식량 생산도 없었으며 산업화도 민주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환경이 지니고 있는 특징들 때문이었다.